예,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지를 받아든 이후 김기현 2기가 출범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민심의 그 쇄신 요구와 좀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자 김병민 최고위원님은 지금까지의 김기현 2기 지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주시는 여론들도 충분하게 다 수렴하고 예. 또 저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따끔한 지적의 목소리 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선거 참패 이후로 일단 당이 변화하고 쇄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총론적인 방향들,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고요. 예. 다만 일단은 당의 대혼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일단 전열을 좀 정비하고 난 다음 예. 질서 있는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방식, 생각을 갖고 이제 막 시작점에 서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주시는 내용들 다 수렴하고 숙고하면서 확실한 변화를 좀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이만큼 적어도 이제 10월에서 11월 되는 그 시간 동안 확실한 변화를 추동해 나가야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변화를 11월쯤에 더 있을 수 있다. 지금이 10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남아있는 10월, 11월 안에 확실한 변화의 기조를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더 매서운 회초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지금 하루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님은 국민의힘의 김기현 2기 출범 어떻게 보셨는지 상대당 얘기입니다만. 특별히 감흥은 없어 갖고요. 보수지에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역시로 가는 국민의힘이라고 이렇게 사설을 쓰신 걸 보고 이게 보수층에서도 상당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여당도 그대로 원래 방식을 유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다만 지금 선거 끝나고 며칠 동안은 바뀌겠다라고 하지만 과연 여당이 대통령실의 출장소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문제는 그거를 보여줄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1월 달에 갑자기 국민의힘이 새로운 모습, 대통령과 척을 지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되는 모습을 보일 기회 자체가 없을 것 같거든요. 선거라는 거 또는 인선 이런 게 그냥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인데 이런 좋은 기회를 날려버려서 과연 국민의힘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보여줄 기회를 쉽게 찾을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김병민 최고 답변하시면. 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얘기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의 목소리보다는 사실 국민의 목소리가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지금 사실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반혁신적인 내용들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도 뭔가 좀 감동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리고 내 팔 하나를 내어줄 정도의 정말 처절한 혁신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예. 이 정치가 기본적인 상상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보이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 그 정치적 상상력이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다는 지적도 달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다만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적 갈등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변화하고 혁신하려다가 목소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깨지게 되는 순간 예. 변화와 혁신을커녕 뒤로 퇴행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내적 안정감을 다시금 정비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정비가 됐다면 그 다음은 진짜 변화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시작되는 첫 출발점에 서 있다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최고가 그 대표에게 박대출 의원은 안 된다 이런 말씀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박대출 의원을 원래 이제 사무총장이 거론했다라는 게 또 얘기가 나오긴 제가 했었는데. 수요일 선거가 패배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목요일 오전 최고위부터 상당히 많은 그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당에 있는 상황들을 시시콜콜 얘기 드리는 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은 최대한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다 의견들을 좀 전달했고요. 예.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켜서 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가기 위한 여러 인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들은 꾸준히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총장 잠깐만요. 이만희 의원이 이제 TK 출신인데 예. 이분이 이제 어제 사무총장을 된 거 보고 조은진 의원이 나와가지고 TK 의원들도 깜짝 놀랐다고 지역 의원들이 어떻게 사무총장이 그분을 임명할 수 있었냐라고 놀랬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평가에 혁신적이라는 평가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감동이라든지 예. 대단한 변화에 대한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렸고요. 일단은 유이동 의원이라고 하는 이른바 비윤계 그리고 수도권의 인사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된 측면도 있습니다. 아하. 정책위 의장은 기본적으로 집권당은 정부와 함께 정책으로 움직이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 기존에 있었던 이 정책의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이동 의원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라는 점들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박대출 의원에 대한 얘기가 사무총장 안으로 처음 올라왔을 때는 예. 박대출 의원이 정책위 의장으로서의 좋은 역할들을 했다는 당내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당이 주도적으로 더 많은 역량들을 끌어내기 위한. 근데 이제 전원 임명직이 다 사의를 했는데 그리고 나왔던 안에 사무총장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럼 돌려막기 인사 등에 대한 비판이 나올 여지가 너무나 빤히 보였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 김기현 대표께 좀 강하게 메시지를 좀 전달했고 예. 뭐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목소리를 냈겠죠. 그런 데에 따른 조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제가 그래서 아까 정치적 상상력을 얘기했던 건 그 뭔가 좀 완전히 다른 방식의 변화들을 국민들은 생각했을 텐데 예. 또 당내에서는 원내 중심으로 안정감 있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좀 갇혀 있었던 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참패라고 난 이후에 수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정말 원내는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개중에 있는 인사들 중에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또 개파색이 좀 옅은 이만희 의원에 대한 평가들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내적으로는 평가는 있는 만큼 이걸 꼭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갔다라고 너무 비난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유이동 의원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셨는데 예. 유이동 의원님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으면 좀 분위기가 달랐을 것 같아요. 아, 경기도 말씀하신 대로 뭐 정책위 의장이 중요할 수는 있는데 이분이 작년에 정책위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잠깐이지만 정책위장을 이미 했던 분이고 아무래도 선거 앞두고는 사무총장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다른 분이 없나 하고 제가 한번 국민의힘 쭉 의원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9분, 경기도 6분밖에 있는데 서울에서도 강남 3구를 빼면 딱 2분밖에 없더라고요. 최재형, 권영세 이분들은 안 될 테고 결국은 국민의힘도 어려움은 있었겠다 수도권에서 찾는데 하지만 유이동 의원 뭐 개인적인 교부는 별로 없습니다만 예. 이분이 김병민 최고 말씀하신 대로 비윤계고 나름 합리적이고 젊거든요. 71년생 예. 삼선인데 아하. 그러다 보니까 나름 조금만 생각을 바꿨으면 평가가 달랐을 텐데 뭐 어떻게 해서 이만희 의원으로 가게 됐는지 사정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볼 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 교수님. 네. 아까 말씀하실 게 사실 있었던 것 뭐 같은데.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정답은 나와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두 정당의 상태가 그 정답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선거 패배 국민들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과반수 이상이 뭐라 그랬냐 대통령 책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아까 차분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분은 이 말은 대통령 자신이 실천하면 돼요. 당이 변하지 않으면은 당이 변화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물감이거든요. 예. 노란색이에요. 물을 가봤자 풀면 또 노란색 되거든요. 대통령 자신이 색깔을 변해야 되는데 그건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이번에도 사무총장을 또 그 친윤 쳐내고 또 다시 친윤을 갖다 앉힌 것은 결국은 뭐 다음 총선도 이 기조 그대로 가겠다. 예. 다만 이제 뭐 혁신하는 뭐 모양만 좀 보여주고 그냥 이 기조 그대로 가겠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얼마나 가겠느냐. 뭐 이준석 대표는 2주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 12월까지도 얘기하는데 예. 정말로 종말론이 필요하거든요. 국힘에는 종말론이 대홍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번 파국이 와야 되고 그래야 새로운 게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게 돼야 되는데 국민들이 지금 어떤 걸 바라냐면은 옛날에 그 대선 공식 있지 않습니까? 중도 보수 연합과 그다음에 젊은 세대와 그 노년층의 세대 연합 이것을 갖다 복원할 걸 원하고 그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예. 충격이냐면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이런 분들을 예. 과감하게 비대위원장으로 시키고 이준석을 다시 끌어안고 이 정도의 얘기가 없지 않은 한 거기서 맨날 해봤자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있잖아 죄수들한테 예. 너희들한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이 뭐냐 속옷을 갈아입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다음 나쁜 소식 니들끼리 이게 되는 거거든요. 아, 예.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뭔가 좀 고민 끝에 여러 가지 태도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제 언론에 나온 얘기는 대통령이 이념 논쟁 없이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 참모들에게
또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고위당정 회의도 1회, 월 1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병민 네. 최고도 듣고 계시죠? 예, 고위당정 회의를 정리하기로 했고 오늘 점심 오찬을 이제 국민의힘 대표 또 예. 신임 사무총장 그리고 신임 정책위장 등이 대통령과 음. 함께 오찬하면서 네. 여러 얘기들을 나눈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 거기 나왔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래도 눈에 확 띄는 게 국민은 늘 옳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앞으로 국민의힘과 아마 정부의 메시지들이 상당 부분 좀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님께서 늘 얘기했던 게 이제 이념 중심의 얘기가 아니라 국민 삶에 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늘 하신 거로 듣고 있는데 예. 아마 그런 방식의 기조로 집권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보다 정책적 그리고 민생 현장에 관한 메시지가 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이제 앞으로의 논평에서도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사화가 된 거를 좀 지켜보셨을 거라 보는데 과거에 있었던 여당과 야당에 대한 논평이 사실 홍수였거든요. 예. 상대를 향한 비난의 메시지가 주로 이뤘다면 조금 더 묵직하게 국민 삶을 위해서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이고 예. 그러한 기조의 변화들이 어제부터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있었던 대통령의 언어 중에 저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가 공감이라는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아.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 어제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예, 대통령의 발언 중에 네. 그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렇게 국민 삶과 어려움, 특히 청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 대출로 인해서 갖고 있는 고금리의 어려움 이런 게 다 산적해 있는데 예. 아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권당과 정부는 도대체 이런 거 해결하는 거 뭐 하냐라는 목소리가 주로 이뤘거든요. 그런 데서부터 차분하게 하나씩 알겠습니다. 변해가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참모들과의 대통령 회의가 있었고 신임 지도부를 만났는데 이만희 사무총장이 오늘 대통령과의 오찬 뒤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거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고위 당정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자는 얘기를 제안을 했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민생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이 예. 자, 이만희 사무총장의 언급이었는데요. 김한규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방향은 맞는 내용이죠. 예. 지난 정부에서도 주 1회 일요일 저녁에 고위당정 회의를 했었고요. 아. 그 과정에서 당의 목소리 또 당 자체가 아니라 당은 아무래도 지역구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듣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 국민의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죠. 대통령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이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예. 대통령께서 변화해야 되는 거지 당한테 뭘 요구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뀌겠다고 하면서 오늘 뭘 바꾸셨냐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야외에서 진행하셨어요. 내부회의잖아요. 용산 어린이공원 뭐 여기서 진행했다는데 예. 그게 어떤 국민한테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공감, 김병민 최고위원님이 말한 공감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쓴소리를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자회견, 예. 뭐 타운홀 미팅 이런 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기자분들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고 타운홀에서도 여과되지 않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이 표정이 바뀌시지 않고 예.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더 경청하고 바꿔 나가겠다. 쇼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거를 해낼 수 있으면 저는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야외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참모진을 그 대통령실을 갈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결국은 그 말도 안 되는 선거고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요. 거기다 후보를 낸다는 건 거의 자살행위나 같다라는. 김태 후보를 냈던 그렇죠. 거. 근데 현실 인식 자체가 안 되고 전략적 판단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둘러싸이고 그게 또 혹시 몰라 될 수도 있어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현실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대통령이 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질 수는 없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인적 합리적으로 사유할 줄 아는 사람들로 딱 교체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예. 당정 관계 소통도 참 좋은데 규칙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대통령이 보통 뭐냐면 1시간이면 59분을 말씀하세요. 1분간 질문 받고. 거꾸로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딱 1분간 질문하고 59분 듣는 걸로 해야 돼요. 지나치지 않으세요? 네? 한 10분은 드리죠.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민심에 관련한 여론조사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4일에서 15일 조사한 결과 지난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인데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29.2%, 국민의힘 31.5%, 민주당 46.8%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이준석 전 대표가 향후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지지율 조사가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또 유사한 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또 김무민 최고위원께서 저희 방송에서 또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에 비판을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이준석 대표 말이 맞았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말대로 똑같이 하면 과거에 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 이준석 전 대표는 노원병에 출마하면 안 되죠. 3번 나가서 떨어졌던 그 기록 그대로를 갖고 얘기하면. 무튼 이 전 대표랑 더 얽혀갖고서는 이렇게 말다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예, 예. 그때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들의 핵심은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당인으로서 낙선 운동하듯이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 주신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도 아마 비슷한 언급을 하는 거로 보이니까 예.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매일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합쳐서 모인 다음에 주간 집계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예. 지금은 당도 정부도 지지율이 하락 국면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다잡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변화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는 진정성이 국민께 느껴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라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던 적들이 있죠. 예. 정말 처절하게 국민들께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그때 맞춰서 해왔는데 예. 지금은 특히나 이제 또 총선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그 민심의 요동침이 심할 수 있는 때라 보고 예. 그 지지율이 좀 낮게 떨어지더라도 다잡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들을 당과 정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은 항상 옳다고 그랬잖아요. 국민의 의견을 보는 게 바로 여론조사거든요. 거기서 누구 책임이 가장 크느냐 해서 57.5%가 윤 대통령이다. 그런 다음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물은 결과 필요하다는 대답이 68.1%예요. 국민 압도적 다수가 이걸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안 하고 밑에서 사실은 그다지 측권도 없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건 진짜 대통령실 인적 쇄신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집권 초부터 계속 제가 강조했거든요. 이상하다. 이 사람들의 워딩이나 사고방식이 이상하고 프레지덴셜을 해야 되는데 무슨 뉴라이트 운동권 같았거든요. 이거 확실하게 좀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 못할 겁니다. 네, 진 교수님 언급한 여론조사 역시 앞에서 언급한 뉴스토마토와 미디어토마토 의뢰로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조사했던 여론조사 내용이었습니다. 수치를 말씀하시죠. 제가 항상 또 출처를 말해야 돼서 말씀드렸고 아까 이제 그 김한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또 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산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당 대표가 직접 해야죠. 하고 그리고 계시죠? 최고위원들이 직접 해야죠. 아하. 네, 그리고 그 정부의 운영되는 방향 속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당은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김행 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이런 얘기들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예. 뭐 홍범도 장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저도 집권당 최고위원으로서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아하.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국민적 눈높이를 받아서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 당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서 당 대표와 지도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민의 민심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단계에 대한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뒤바뀌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그래도 당차원에서 많은 부분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예. 대통령실도 메시지부터 그리고 나와 있는 인사 문제도 아마 여러 고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국민적 의견들을 숙고해 가면서 아마 얼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에 대한 등용이라든지 많은 예. 부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고민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대통령이 어젠다를 좀 정해서 정한 어젠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주로 한 3개월 단위로 계속 어젠다가 바뀌니까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권 초기부터 3대 개혁 말씀하셨는데 노동개혁 뭐 69시간제 개혁 얘기하다가 그 제도 자체는 법안 뭐 공청회 하다가 그냥 중단하고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외엔 그냥 노조 사냥만 계속하고 있고 교육개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무슨 최근에 교육부 장관의 안도 나왔고 이것이 뭐 저는 내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논의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뭐 예. 찬성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교육 사냥을 하고 있고
가장 큰 건 국민연금 문제인데 22가지 안을 내놓고 22가지 안을 내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회가 논의를 공전하는 것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혹은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연금의 개혁의 방향이 어떻다라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논의하다가 좀 갑자기 또 의료개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젠다 키핑이 왜 안 되는지 결론을 좀 내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 질문이 좀 길어서요. 예, 아무튼 아무 예,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그런 전반적인 것에 좀 둘러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요 우선순위를 먼저 좀 정확하게 설정하고 하나를 해서 끝을 봐라 아마 이런 얘기로 좀 드립니다. 아니 3대 개혁은 하긴 했었으니까요. 아니, 그럼요. 네. 그래서 3대 개혁을 하다 말다 한 것은 아니고 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 개혁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되는 이 노동 개혁 등의 기조에 대해서 부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예. 메시지가 여기에 대한 강한 메시지로 쭉 우선순위에 올라오기보다는 다른 방식의 메시지가 더 국민들께 과하게 전달되다 보니까 아니요, 그런, 69시간제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법안을 내면 되거든요. 노동부가 안 내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 이 이슈 파이팅 문제에서 예. 조금 좀 이념적으로 흘러갔던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이 사실 민주당과 강하게 부딪히면서 나왔던 문제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지난날 이 일본 문제에 관해서 과도할 정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때 부딪혔던 문제가 그럼 끝까지 이어갔는가 하면 그러다가 갑자기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나오고 또 이렇게 이어가게 되는 여야 대치 전선들이 굉장히 강대강 구도로 가다 보니까 예. 정책적 이슈들이 제대로 소비가 되지 않은 측면들도 있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아무리 이 국정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흔들더라도 정책 중심으로 민생 중심의 메시지들을 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김한규 의원님 얘기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있습니다. 예. 제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할 때 여론조사를 보는 게 일이었거든요. 어허. 사실 국민의 목소리를 주변 사람 몇 사람 빼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음. 그런데 30%대 이하로 떨어지는 게 왜 우려가 되냐면 보통 저희들이 정치인들이 경선을 하면 웬만한 사람도 반대는 30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30 정도라는 거는 30 이하로 간다라는 거는 아주 좀 안 좋은 숫자. 예, 그러니까 아하. 아주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도 현역 의원하고 붙여놓으면 30은 나오거든요. 아. 그런데 30 이하로 나왔다라는 거는 이건 문제가 크다라는 거라서 음. 대통령실은 당장 이걸 어떻게든 30 이상으로 올려내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하는 어떤 정책이나 행보에 대해서 지지가 많게, 그러니까 50% 이상의 지지가 얻을 수 있는 정책이나 아젠다 이런 것들을 계속 내서 그거에 힘입어서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의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에서 나름 타겟책으로 내놓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 오늘 헌재 소장 후보자 발표했지만 예. 대법원장 후보자, 여가부 장관도 임명하는지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 개편도 있고 예. 이런 데서 여하튼 국민들의 의사가 수치로 확인되는 그럴 기회마다 어떻게든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고 20%대가 되면 당장 이제 12월 달에 예비후보로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예.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 힘들게 찍었는데 이거 공보물에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지난 짧게. 2020년 총선 때 조국 전 장관 사태랑 코로나 초창기 때 문제가 심각해서 현수막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지나가다 보니까 민주당의 모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아닌 이낙연 총리랑 찍은 사진을 쫙 걸어놓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보였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 극복 대응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막 올라가니까 예. 나중에 건물 현수막이 바뀝니다. 예. 문 대통령과 찍은 사진으로. 그래서 국민의 민심들이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진 만큼 김병민 최선을 최고님은 노력하겠습니다. 그 누구랑 찍으실 거예요? 서울에서 나오실 텐데. 어제 서울에서 나오죠. 예. 그 누구 사진을 우리 올리? 대통령님 지지율 팍팍 올려서 예. 대통령과 찍은 사진 올리겠다. 오른쪽이 윤석열 대통령, 왼쪽이 오세훈 시장. 그래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올려서 아니 저 김기현 대표 사진은 당 대표 사진, 이재명 대표 사진 거실 아니 거예요? 총리 사진은 네, 지켜볼 겁니다. 이재명 대표 사진 거는지. 자, 잠깐만.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자 국민의힘이 걸겠습니다. 거신대요. 네. 아니 저기 검찰 출두 사진이나 법정 출두 사진이 왜 딱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만하세요. 자, 이쁘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쁘게 찍은 게 있대요. 네. 자, 다음 주에 이제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 예정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늦어도 주말이면 혁신위원장 인선이 발표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이름은 정운찬 전 총리 그리고 또 어제 또 그 국민통합위원회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극찬을 했던 김한길 전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우리 김병민 최고 누굽니까 두 분 중에? 저 진짜 몰라요. 왜냐면 김기현 대표가 예. 의견들을 엄청나게 숙고해서 수렴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근데 중간에 이제 내용들이 새어나가게 되면 완전히 좀 김도 빠지고 깜짝 인사로. 예,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또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마지막까지 극비의 보완을 좀 지키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그렇다고 딱 결정되고 나서 짠하고 발표하기보다는 예. 마지막 의견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바로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게이트 키핑처럼 진짜 여기서 이 인사 나갔다 큰일 날 것 같은데 싶으면 대표께 또 직원도 하고 하니까 예.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 발표가. 지금 이제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 더 당겨질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는 주일이 될 수도 있고. 내용 이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시기를 좀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로 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거론되는 건 사실이에요? 정원찬, 김한길. 그것도 저는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아. 네. 김한길 위원장이 하려면 또 국민통합위원장을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국민통합도 중요하지만 또 당도 혁신도 혁신도. 중요하니까. 네. 지켜봐야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통합 뭘 했나요? 공산 진중권 교수님 같은 분이 오면 진짜 전체주의, 공산 깜짝 놀라는 전체주의 확신이 세력과 되는데. 전쟁을 하면서 이 교수님도 네. 혁신위원장 인선에 제가 후보들이 있다. 당대표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이제 혁신위 출범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12월까지 좀 기다려 보려고 한다. 마지노선이 12월 말 혹은 12월이다라고 이제 두 분이 말을 하면서 이제 언론에서는 두 분이 신당 창당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버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12월 달이 예. 중요한 이유는 12월이 되면 예비후보 등록에 대해서 총선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신당을 창당하거나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싶다면 시기나 타이밍을 볼 텐데 지금은 너무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가장 실기한 정치인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지만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시기적으로 참 실기했다. 실기했다. 예, 금태서 그러니까 너무 빨리 너무 일찍 신당 얘기를 꺼내서 새로운 선택. 예, 신당을 얘기했지만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그 기간에는 언론의 관심과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와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른바 금태섭 신당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만약에 금태섭 신당이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면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역할도 했어야 하고 됐다. 후보도 내면서 뭘 보여줬어야 되는데 예. 그런 시기들을 놓쳐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 보고 두 번째로 신당 창당 등에 대한 일을 하려면 추진하는 동력과 뭐 사람들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원내에서 누가 나와갖고 거기 합류할 사람은 제가 봐선 눈 씻고 찾아봐도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유승민 네, 두 분과 함께할 분이 눈 씻고 봐도 없다. 한두 명 있으려나? 한두 명? 기자회견장 빌려주신 분들. 네, 근데 거의 사실상 동력들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결국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언론에 나서 얘기하고 있는 스피커로서의 역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뭐 기대감들을 어떻게든 마지막 순간까지 더 띄워보겠다는 정도? 뭐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 싶습니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금태섭 의원이 연결이 돼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또 이준석 대표가 연결되어 있고 오늘 류호정 의원이랑 장혜영 의원이 전면적으로 이정미 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면서 금태섭 의원과 함께하는 제3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서 예. 제3세력의 규모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 시나리오의 가장 큰 약점은 제대로 된 대선 후보가 없다라는 비판은 있겠지만 여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혜용 의원부터 이준석 대표랑 저 금태섭 의원까지 모이게 되면 그분들 각자 입장은 다르니까. 정의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 여성주의에 대한 부분들과 이준석 대표의 이 그 반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전자 상상이 안 자, 가요. 민주당으로서는 아니 이러한 국힘이나 민주당도 예. 마찬가지. 지금 아니 한국 사람들이 무슨 저 한국의 정당들이 무슨 이념 가치 가지고 삽니까? 줄 서는 걸로 하는 거지. 네. 자, 민주당 입장. 저는 2020년에 뭐 있었던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 2020년.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님이 이제 찾아보니까 2020년 총선 직전에 12월 8일 날 새로운 보수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예. 1월 5일에 신당 설립했거든요. 12월 12일 날이 예비후보 등록일이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새로운 당 만들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힘 또는 뭐 민주당 후보로 예비 후보로 이렇게 활동을 다 명함 뿌리고 다녔는데 이제 예. 와서 갑자기 다른 당을 가면 저 당에서 자리 못 잡아서 쫓겨나서 저러나 보다라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예.
예비 후보 등록일까지는 뭔가 방향성이 정해져야 새로운 당의 후보로 나갈 사람들을 원외 인사라도 구할 수 있어서 당연히 12월이 어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이 선거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은데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쉽게 협조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건 어느 당이든 기성정당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원래 국회의장이 빨리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데도 아하. 이게 잘 안 되는 게 예. 현역 의원들이 자기한테 다 이해관계가 있고 또 그리고 신당이 들어오면 최소한 비례로 각 당이 몇 석 정도는 가져갈 우려가 있거든요. 예. 최소한 유승민 당이 만들어지면 현역 의원 하나도 없어도 최소한 비례대표 뭐 한 5석 이상은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너무 지금 높게 기존에 평가하신 거 이제 정의당이 3당으로서 예. 역할을 했는데 정의당 지지층 중에 일부가 만약에 아까 얘기한 유호정 의원이나 제3지대로? 이럴 때 나올 수도 있다면 예. 뭐 가능하고 또 이게 뭐 선거제가 뭐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봤을 땐 오히려 키는 국민의힘이 쥐고 있고 유승민 의원이 쉽게 그런데 공간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김영민 있습니다. 최고는 아까 굉장히 그 파급력을 좀 낮게 여기셨는데 만약에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 출범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지역구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할 수 있다. 지역구에 나올 만한 후보를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 보궐선거 때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세게 붙긴 했습니다만 예. 많은 언론의 평가 중에 진보당과 정의당 등 이른바 제3지대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것인가도 예. 많은 관심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예. 우리가 참패하면서 그 뉴스가 날아갔는데요. 우리가 만약 참패하지 않았다면 예. 거기에 대한 수치도 많이 뉴스화가 꽤 됐을 겁니다. 참혹할 정도의 숫자가 나와서 정의당도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고 예. 예전에 이제 통합진보당이 그 이전에 만들었던 민주노동당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예. 한참 활동했을 때 노회찬 전 의원이 있었던 그 시기 그런 방식으로서 뭔가 새로운 방식의 비전들을 보여주는 게 지금 거의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3당에서 이준석 전 대표건 유승민 전 의원이건 하고 있는 많은 신당 등에 대한 일은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이런 방식의 정당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이 당에서 끝까지 권력 투쟁으로 한번 싸워보는데 안 되면 나가서 딴 살림 차릴 거야라고 하는 엄포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최종 선택지에서 그쪽으로 함께 움직이기에는 유권자의 판단은 양당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김한규 의원님도 그 파괴력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가 유지되면 아하.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나 용산도 뭔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민주당이 200석 차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든 막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자존심이 상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을 잡아야 된다. 유승민을 잡아야 된다. 예, 그런 분위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아하. 의원 한 분 한 분이 내가 정치 인생이 끝나는 판인데 아하. 지금 대통령실하고 부딪혀서라도 오히려 부딪히면 이미지가 좋아질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원하지 않게 이준석 대표와 같이 아하. 또 정당 생활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안철수 의원이 네. 계속 이준석 전 대표 제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김병민 최고는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 최고위나 당 지도부에서 안철수 의원 주장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듣고 계신가요? 그 안철수 의원이 하고 있는 정치 행동이죠. 정치 행동이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우리 당원이지 않습니까? 예. 또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에게 아픈 사람 등이 표현하면서 거칠게 맞설고 있고요. 예. 그런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도부는 여기에 뭐 가타부타 언급하거나 대응을 하등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대결 구도를 이제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뉴스에는 계속 이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이 이렇게 회자돼서 나올 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안철수 의원에게 얼만큼 정치적인 플러스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대선 주자였고 또 중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굉장히 그래도 많은 국민들에게 호감을 가져왔던 대권 주자로서의 정치인인데 예. 이 전 대표와 함께 어울리면서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노이즈가 낀 정치 메시지가 나가게 된다면 예. 기존에 있었던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이미지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전 대표는 이전 대표 나름대로 본인이 막 뭘 가려고 하는데 안 대표랑 얽히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마이너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김한규 의원님. 뭐 이 부분은 김병민 의원과 완벽하게 의견이 일치되고요. 아까 제가 이 민주당 200석을 얘기한 거 오해하실까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다. 예. 오늘 당에서 혹시라도 사실 예. 내부 사정인데 의원들한테 경고성 메시지가 왔어요. 경고망동하지 마라. 경고망동하지 말고 국민의힘 내부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뭐 우리가 즐기는 것처럼 이렇게 아하. 보이면 바로 아하.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는다. 아하. 그래서 아까 겸손하게. 예. 그래서 주제가 선정된 걸 보고 오늘은 말을 줄여야겠다고 했는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 마시죠. 우리 말꼬리 잡아서 논평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그 짧게 김한규 의원 얘기가 나와서 윤석열 신당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병민 최고님.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많은 분들의 얘기라고 보는데 예. 제 상상력으로는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요. 아니 윤석열 당이 이미 있는데 지금 윤석열 당인데 무슨 신당 아니 뭐 하려다가 안 되니까 신당을 꾸리는 거지. 이 당 전체가 이미 윤석열이고 그게 지나쳐서 문제인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혐오는 지난 9월 5일 저탐사 녹취록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성미대로 하면 75% 정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갈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상태라면 신당을 만든 다음에 국민의힘 보고 넘어오라고 하는 중에서 사람을 쳐내는 방식이 가능한데 이 모든 것은 지지율이 40%가 넘을 때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현재 건강 회복 중이어서 당무 복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MBN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최근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어제 이제 밤에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또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 보도 사실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해서 이거 진실은 무엇인지 김한규 의원님 어떤 건가요? 저는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주변 분들한테. 이재명 대표가. 예, 그런데 뭐 정청래 의원도 그게 뭐 틀린 얘기라고 한 게 아니라 예. 본인도 근데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뭐 가결하신 분을 징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다만 예. 뭐 일부 뭐 해당 행위를 하신 분은 예외다라고 해서 또 지지층의 또 마음을 이해하시려고 한 건데 지금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당이 지금 다른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예. 당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아하. 굳이 내년 총선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보를 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통합 행보로 갈 것이다. 뭐 당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가 단순히 총선만이 아니라 그 뒤에 당의 뭐 대통령 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생각할 때 당장 좀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분 한 분 한 분을 징계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해당 행위에 대한 그 징계는 아주 필요하다, 숙고 중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당에서. 그러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해당 행위 부분에 대한 제가 뭐 당원을 찾아보니까 당무의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해당 이게 행위가? 징계 사유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무기명 투표 결과를 이유로 징계를 한 선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입장에선 내년 총선 승리가 제일 중요한데 예. 우리가 당의 동료 의원을 일부를 징계한다.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아하.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정치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전반적인 계신 것 기류가 같습니다. 그렇다. 김병민 최고도 하신 말씀이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해당 행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계, 숙고 중이고 일상적인 당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징계도 예. 하고 할 텐데 민주당이 윤리심판원이 낮잠 자고 있다 이런 비판 정말 오랫동안 많이 했거든요. 김남국 전 의원 사태, 최강욱 전 의원 1심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았다가 여기에 대해서 2심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엔 그냥 유야무야다 넘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징계하지 않고 있는데 이 가결파 색출에 대한 징계를 가지고 일상적인 당무 등을 언급하게 되는 정청래 최고위원이야말로 실제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 하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속이 시원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한번 옆에서 씩 웃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 했던 말 중에 예. 고르면 살이 되지 않는다. 외상값 반드시 받아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정청래 최고위원의 그 같은 발언이 당을 해치고 있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한번 잡아줘야 되는데 정세 책을 잡아줘야 된다. 나름대로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 그 나름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본인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굿캅 배드캅 그거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알아가지고 화합의 메시지를 내고 그다음 네. 밑으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40명으로 그럼 추계하는 이른바 수박 간별사들 있잖아요. 그들이 예. 40명으로 추론하는 이른바 해당 행위자들. 예. 그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인데 뭔 근거로. 그러니까 한다 하더라도 그건 법원에 가져가면 이건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은 게 뭐냐면 이제 해당 행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은 추리겠다. 그래서 강성 지지층들을 만족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5명에 대해서 또 윤리심판원에서 만약 징계를 내리게 되면 예. 민주당이 엄청난 폭풍이 불 거라는 거 아마도 알 겁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영민한 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뭐냐면 비명계하고 이런 거거든요. 친명계가 있고 바깥에 원외들이 있어요. 무슨 혁신 어쩌고 위원회군가 뭔가. 근데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너무나 많은 의석을 가져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갈 데가 없거든요. 그럼 그 해줄 때가 뭐냐면 그 40여 명이거든요. 그 자리에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질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합리적이죠. 요거 안 먹고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거. 김성현 그다음에 김성애 소장은 이제 뻔할 겁니다. 이게 시스템 공천이고 막 이런. 이재명 대표가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말하는 거야 말로 진짜 대표적인 뇌피셜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씀. 병상에서부터 꾸준하게 당내 화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재명의 의도는 불순하다는 전제를 깔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 불순한 전제가 깔려 있는 분들을 제가 설득할 발목은 없으니까 이제 그건 뭐 본인의 믿음대로 가시면 아니 될 제가 것 그 같고요. 근거를 댈까요? 만약에 정말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정청래 의원 같이 그런 발언하는 사람한테 경고를 주고 제지를 해야 되고 강성 지지층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한다는 강성 거잖아요. 지지층을 설득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병상에서부터 지금까지 화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고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날 때도 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청래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본인 둘이서 얘기를 하겠죠.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꼭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조차도 또 분란을 만드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리더십은 다르게 발휘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경고를 해야 된다고 믿거든요. 정말로 굉장히 위험한 수치까지 왔고 지금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행패는 지금 얼마 전에 폭력 사건까지 났지 않습니까? 이런 데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제지할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그건 한다는 이재명 거죠. 대표가 지난 당대표 하는 기간 동안 제 기억만으로도 8차례 이상 낸 메시지를 그러니까. 아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글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성애 모르겠네요. 소장이 민주당 소속이니까 그분의 진심을 믿겠지만은 바깥에 있는 국민들은 생각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네, 근데 김한규 저는 의원님. 또 다른 측면에 생각해 보면 예. 뭐 친명도 있고 비명도 있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당내 민주주의라는 게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정확하게 작동하는 건데 예. 정청래 의원 대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소리거든요. 그게 뭐 저랑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이 평가하는 거고 정치인들은 결국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내년 표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당의 분위기를 보면 최고위원들이 뭘 한다고 해서 비공개 회의에서 그런 발언 하지 마 이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에요. 아하. 예,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가 하지 말아주세요 한다고 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 안 할 스타일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저는 정청래 의원님이 있으면 조응천 의원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다양한 목소리를 그리고 보여주는 아니, 저기 잠깐만요. 시스템 공천이 그게 같이 가는데 의견 중에 네. 하나라고 하는데 조응천 의원의 의견은 민주당 내에서 핍박을 받고 정청래 의원의 의견은 박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지금. 예. 그다음 잠깐 상당히 폭력적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저 같이 시스템 놓지 공천 마세요. 변호는 할 시간 주셔야 돼요. 한쪽은 예. 의견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 진 교수님 그만하시고. 자, 김 소장님. 뭐 이제 길게 할 시간 없으니까 짧게 하면 예. 시스템 지금 뭐 혁신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현역 의원 자리를 꿰차고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하시는데 시스템 공천의 시작이 뭐냐면요. 현역 의원과 해당 그 경쟁자가 여론조사를 해서 20% 이상 이하로 차이가 나야 승부가 시작되는데 현역 의원이랑 붙어서 여론조사로 20%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도전자에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예. 40명을 혁신이라고 해서 당원들만 등에 업고 밀어넣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민주당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자, 마무리하고요. 자, 하나만 더 여쭙고 이슈. 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혜경 씨의 법화기가 나왔습니다. 오프닝에 또 진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제 이 공익 제보자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려 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 김한규 의원님이 정무위에 계신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말씀을 주시면. 정무위는 이제 여야가 다 동의하는 경우에만 증인과 참고인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정해진 원칙이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분이 참고인으로 됐는데 누군지를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뉴스를 딱 보고 아 이분이 그 공익신고자 다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 이건 기존 관행에 맞지 않지 않냐. 통상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싸움이 붙을 수 있는 거는 서로 하나씩 인정을 해주든지 한 분씩 증인이나 참고인을 예. 그래야 되는데 그런 설명 전혀 없이 공익신고 제도에 관한 참고인인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서 결국 그쪽에서 철회하는 형태로 했거든요. 저는 이분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고 지금 권익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다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필요하면 공익신고 제도에 따라서 이분을 보호하면 될 거지 국정감사에서는 권익위가 일을 제대로 못한 거를 지적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이분이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내용을 하는 게 국정감사 취지에 맞나 이건 모르겠고 필요하면 이분이 대외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국민이 평가하시고 또 뭐 수사 과정에서 밝히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제 김동연 지사가 의뢰한 건 아니고 김동연 지사가 작년 취임 전에 경기도청에서 의뢰한 것을 이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또 경기도가 해명 자료를 내서 또 추가 설명 드리고요. 자, 진 교수님. 그러니까 아마도 그 김동연 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거 감사는 내가 취임하기 전부터 이루어졌던 거다라고. 예, 뭐 그런 취지로. 예. 근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범죄 사실을 인지했을 때 그 지자체장은 반드시 그걸 갖다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좀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세금 도둑이란 말이죠. 지금 세금 도둑질한 건데, 그러니까 국민 그 민주당에서 여태까지 증인 부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거기에 맞는 사람들만 불렀습니까? 상당히 지금 그 다음에 어차피 다 그 보게 되면 다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거거든요. 뭐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딱 보게 되면 국민에 관한 얘기 하나도 없고 이재명 대표에 관한 얘기만 있고 맨날 정쟁이 되는 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여야를 떠나가지고 세금 도둑질한 거면은 국정감사라는 거잖아요. 또 도정감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야를 떠나서 이건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럼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 불러다 얘기를 듣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그걸 굳이 반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짧게 한마디만 좀 김병민 최고 짧게. 덧붙이면 예.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늘 얘기했던 게 이거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고 정말 별것 아닌 거를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애석하게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 이렇게 같은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요. 또 공익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예. 여러 차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과거에 했던 입장들에 대한 어떤 반성이라든지 그런 변화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서 좀 조속하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0초. 김 소장님 혹시 하실 수 있는 아니, 30초. 뭐 이분이 예. 주장하시는 게 그 이분이 7급 공무원이었는데 5급 공무원의 어떤 부적절한 행위 또 갑질 피해를 당했다라는 게 이제 주였는데 예. 뭐 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겠는데 이게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이 당시 도지사 때까지 알고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이분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예. 만약에 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면 내일 국감에서 여당 의원이 그런 주장을 전하면서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했냐 이런 걸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뭐 수사 과정에서 밝히면 되고 금액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은 공복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분이 한 걸 보면 그냥 산오비처럼 부렸거든요. 근데 그 세금을 갖다 우리 혈세로 지불했단 말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딴 나라 같으면은 자기가 공적 인터뷰를 위해서 머리 한 거 이것도 그거 가지고도 장관이 날아가고 항공 마일리지 이런 거 몇 개 쓴 거 가지고도 날아가는 판에. 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사실관계에 또 경찰 수사가 진행 그러다가 중이기 또 때문에 몰랐다 그러잖아요. 예, 그만해 주세요. 네, 최선한 판.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